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랄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라 그닥 현실적인 공포는 아닐지 모르겠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 사람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친가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친가는 깊은 산속에 있어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이다. 어릴 적에는 TV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니 산에서 놀 수밖에 없었다.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벌레를 잡으러 돌아다니거나 기지를 만들어 전쟁놀이를 하거나 하면서 당연히 산속이니 여러 동물과 만나는 일도 잦았다. 뱀, 너구리 그리고 원숭이. 특히 원숭이는 그 무렵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탓에 점점 수가 늘어나 우리가 산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어도 곧잘 주변에 나타나거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 당시 마을에서는 원숭이가 애물단지였다. 기껏 가꾼 밭을 망쳐놓거나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어른들은 정부가 원숭이 수렵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직접 원숭이를 사냥하고 있었다. 잡은 원숭이는 모두 어느 할아버지네 집으로 보내졌다. 그 할아버지가 마을 촌장 비슷한 원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원숭이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지만 종종 원숭이의 사치를 들고 그 할아버지네 집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본 적이 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그 할아버지네 집에서 나를 찾았다. 그 무렵에는 나도 머리가 커서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절감하고 있었기에 마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그 할아버지는 정말 싫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님이 나서서 필사적으로 다녀오거라. 라고 보찰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네 집에 가자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정자를 하고 있었다. 올해 몇 살이느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그런 인사치레 후 할아버지는 집안 다다미 20장 정도 크기의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기분 나쁜 시체가 널려 있었다. 얼굴과 크기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사냥한 원숭이인 듯 싶었다. 하지만 생긴 게 이상했다. 원숭이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진 채 작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언뜻 보면 송곳니가 난 채 가죽이 벗겨진 작은 사내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시체 주변에는 다른 마을 노인들이 쭉 둘러앉아 무언가 소근소근 말을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아직 17살이지? 라며 몇 번이고 물었다. 갑작스레 펼쳐진 광경에 당황해 있는 내게 노인들은 소복을 건네며 갈아입으라 했다. 둘러앉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웠기에 나는 순순히 그 말에 따랐다. 옷을 갈아입자 노인들은 시체를 방에서 뜰로 옮겨 뜰에 있는 작은 데에 올려놨다. 엄마 실화의 의식이니 A의 장남 비로다. 할아버지가 거창하게 운을 떼우자 주변 노인들은 끝도 없이 이름을 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한동안 듣고 있자니 그건 우리 집안 선조들의 이름이었다. 천천히 부르는 이름이 대를 이어 내려와 내 이름까지 내려오자 할아버지는 관솔불로대에 불을 붙였다. 대는 불타기 쉽게 집과 헝겊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원숭이 시체가 기모노채로 불태워져 간다. 주변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자욱해지고 그 사이 노인들은 경 같은 것을 외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원숭이가 충분히 구워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노인들은 원숭이를 불 속에서 끌어냈다. 그 후 구운 원숭이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어느새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잔치상 중앙에는 곡물을 올려놓는 받침대 같은 게 있어 거기에 구운 원숭이가 올려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침대 주위를 한 바퀴 돌자 노인 중 한 명이 원숭이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똑같이 한 바퀴 돌도록 강요한 후 해체한 원숭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내가 조심스레 한 바퀴를 돌자 할아버지는 내게도 원숭이를 먹으라고 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지만 아주 살짝만 갉아 먹었다. 탄 부분을 입에 넣어 씁쓸했던 것만 기억난다. 할아버지는 내가 조금만 먹은 게 불만이었던지 더 먹으라고 강요했지만 그쯤 되자 나도 이렇게 킴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는 게 화가 나서 그대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 후 노인들이 나를 다시 찾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했다. 부모님은 자취방에 자주 찾아오셨지만 내가 친가로 돌아간 적은 없었다.
부모님도 은근히 오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랬던 부모님에게 집에 오거라. 라는 연락이 온 것은 취직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집에 돌아갔더니 집을 나설 때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는 이야기를 집에 돌아온 첫날 부모님께 들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고 무사히 살아있는지 걱정했다고 한다. 그제서야 나는 부모님께 온마시라 의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물어보았다. 부모님 말에 따르면 먼 옛날 이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산신령이 아끼던 원숭이를 죽여버려 그 이후 마을 전체의 원숭이의 저주가 걸렸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 할아버지네 집에는 기영아가 태어난 후 저주가 걸려 저주를 풀기 위해 온마시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17살이 되네 원숭이의 저주를 막기 위해 원숭이 고기를 먹인다는 의식으로 부모님도 17살 때 다 원숭이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네에 걸린 저주는 강했기에 연령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원숭이를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의식 당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려 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털이 많고 붉으스름해서 몹시 원숭이와 닮은 모습이었다. 원숭이를 먹는 건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하자 두 분은 한숨을 쉬며 말하셨다. 다들 그런 생각은 했었지. 하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몇 대 전부터 계속 그 믿음을 이어온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원숭이 고기를 좋아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나는 원숭이 고기의 맛을 떠올리려 했지만 금세 그만뒀다. 만약 맛있었다는 기억이 떠오른다면 할아버지처럼 계속 원숭이 고기를 먹으려 들지도 모른다. 그게 두려웠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위 눌림은 실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뇌가 착각을 해 깨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된다. 그리고 나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바였다. 그리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다. 만약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흥미가 생긴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가위에 눌리는 순간을 관찰하기로 했다. 자기 전에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위를 자주 눌리는 것도 아니었기에 한두 달가량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때가 왔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딱히 가위에 눌릴 거라는 예감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잠에 들었던 터였다. 하지만 잠에 들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가위에 눌릴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나를 덮쳤다.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드디어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흥분하는 한편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감정이 마구 뒤섞인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현상을 지속시켜 기록으로 남기는가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가위에 눌려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틀어도 잠시 지나가고 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안정시키지 않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왠지 묘하게 냉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위에 눌리고서 그렇게 5분가량을 있었다. 슬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고 슬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내게는 가위에 눌리는 것 말고도 계획이 하나 더 있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힘껏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힘껏 소리를 지를 경우 그것을 찍은 영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상상만 할 뿐 실제로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나는 가위 눌린 끄트머리에 온 힘을 쥐었자 으아아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 자신의 감각으로는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이었다. 그와 동시에 힘이 다했는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묘하게 몸이 나른하다. 그토록 기력을 쥐어짰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당장이라도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이 급했기에 퇴근 후에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드디어 어제 찍은 동영상을 확인한다. 두근두근대며 기대했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뿐이겠지. 다만 소리를 질렀던 시점의 영상이 무척 궁금했다. 카메라를 PC에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대개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일련 번호 AVI 형태로 저장된다. 그리고 카메라 안에는 며칠 전에 찍고 지우지 않았던 실험용 동영상 몇 개야 어제 찍은 동영상 파일만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완전 이상한 이름의 파일이 30개나 있었다. 심지어 확장자도 없다. 당연히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 시험 삼아 이름을 바꿔 뒤에 AVI를 붙여봤지만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창이 뜰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그중 유일하게 일련 번호 AVI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연다. 일련 번호와 저장일로 미루어 보니 어제 찍은 영상인 듯 했다. 재생이 시작되고 내 방의 모습이 나타난다. 촬영 시점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발끝에서 내려보듯 찍혀 있다. 화면 아래쪽이 내 발 쪽이고 화면 위쪽은 내 머리 쪽이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동영상을 배속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어라 하고 당황했다. 동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4시간 남짓이었다. 분명 내가 잠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7시간 정도 분량이 촬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묘하게 짧은 것이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계속 배속 재생으로 영상을 본다. 그 사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나는 종종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일 뿐 딱히 큰 변화는 없었다. 동영상이 4분의 3 정도 재생될 무렵까지 배속으로 영상을 틀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 하지만 어제 내 감으로는 이 무렵에 가위에 눌렸었다. 곧 가위에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부분부터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재생 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어갈 무렵 이변이 일어났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척이던 내가 몸을 돌리다 그대로 멈춰버렸다. 몸을 돌리다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 몸이 딱 굳어있는 것이다. 당황해서 재생바를 확인했지만 재생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는데 화면 속에 나는 혼자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든 채 일시정지라도 한 것 마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혹시 이게 가위에 눌렸을 때의 모습인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에 가슴이 덜덜 떨려왔다. 가위 눌림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닌 걸까? 설마 실제로 몸이 경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동영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몸이 굳고 나서 3분가량 흘렀다. 화면은 여전히 똑같다 싶었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 위화감은 뭘까라고 의문을 느끼고 있을 무렵 문득 깨달았다. 자고 있는 내 발 및 이불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나와 있다. 대단히 느린 움직임이었기에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몸이 아닌 무언가가 내 발 밑으로부터 나와 있었다. 이윽고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부분 외의 하얀 부분도 영상이 잡히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머리카락과 이마 같다.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내 발 및 이불 속에서 거꾸로 천천히 튀어나오고 있었다. 이 동영상을 꺼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동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처럼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주질 않는다. 마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이윽고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두 눈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카메라 너머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동영상 속에서 팅팅팅하는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피식파식하는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너무 위험하다. 저 얼굴이 전부 나오면 끝장이다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제발 멈춰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멈춰. 마음속으로 계속 소리친다.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제발 멈춰. 이대로 저 얼굴이 다 나타나기 전에 동영상이 끝나기만을 빌던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 한 구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정지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화면에 나타난 나는 무표정의 채로 카메라에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눌렀다. 그것을 보자 나는 공포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카메라 폴더에는 어제 봤던 동영상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솔직히 그 이후 그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에 바로 동영상을 지우고 카메라도 팔아버렸다. 그날은 도저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 회사마저 쉴 정도였다. 그날 내가 봤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녹화를 중지시킨 것은 분명히 나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다. 설령 내가 녹화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침대 위에는 또 다른 내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불 밑에서 나타나던 그 얼굴은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 딸아이가 3살 되던 해 중고로 대형차를 샀습니다. 나도 딸도 신이 나서 커다란 차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정도 지난 무렵 딸이 차에 타려다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저 오빠가 화가 났어. 라고 대답합니다. 어디에 오빠가 있다는 거야? 저기에 오빠가 앉아서 째려보고 있잖아. 라며 딸은 아무도 없는 맨 뒷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다시 한번 딸을 껴안아 차에 태우며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응, 이제 화 안 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몇 번이고 차에 타는 걸 거부하곤 했습니다. 그 오빠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고 있어도 웃고 있을 때와 화가 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오지마. 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하고 묻자 차에 있는 오빠가 집으로 온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무서워졌지만 딸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는 집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벌써 현관까지 왔다고. 무서워. 화내고 있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라며 마구 날뛰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현관 쪽으로 가서 예? 그만둬.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무서워서 반쯤 울고 있었습니다. 곱게 닫힌 현관을 보며 펑펑 울고 있는 딸을 꼭 껴안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며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적부터 천장 구석에 할머니가 있어. 라던가 오늘은 할아버지가 왔네. 라며 이상한 걸 보는 딸이었지만 그 오빠처럼 두려워했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던 소금을 현관에 뿌리며 위협하듯 큰 목소리로 들어오지 마. 우리 딸 겁주지 마.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가장 먼 방에 들어가 딸과 둘이 꼭 껴안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자 이제 간 거 같아.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겨우 마음이 놓여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후 친척의 소개를 받아 영능력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나이의 남자아이 영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딸과 같이 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매일 함께 놀고 싶은데 딸이 차를 타지 않아 하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집까지 찾아오는 건 위험한 일이니 집 근처에 소금을 뿌려두고 차 안에 귀여운 인형이라도 둬서 영을 달래주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하고 한 달쯤 지난 후부터는 딸도 문제없이 차에 타고 오빠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지금도 타고 있고 오빠가 타고 있다던 맨 뒷자리에는 딸과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봤던 것에 대해 물어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성장에 따라 영능력도 점차 사라지는 것일까요? 집 앞까지 그것이 나타난 적은 한 번뿐이었지만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려운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꽤 예전 일인데 밤중에 원고랑 싸우고 있자니 밤 12시 가까이쯤에 현관에 벨이 울렸어. 이런 밤중에 누구지? 라고 생각해서 현관문에 달린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딘가에 직원 같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 땡땡 피자입니다. 주문하신 피자 배달 왔습니다. 난 피자를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나 말고 주문할 사람도 없어. 내가 잘못 배달 온 게 아니냐고 하니까 확실히 여기서 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 큰일이네. 받아주시지 않으면 가게로 돌아갈 수 없어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쪽은 한참 난리라서 일초의 시간도 아깝지. 그리고 배는 고팠지만 종이를 만지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시키지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건 받을 수 없다고. 가게에 돌아가서 확인해 달라고 문 너머로 그렇게 전하고 자리로 돌아갔어. 그리고 피자 탓에 꼬르륵 거릴 것 같은 배를 음료로 달래면서 작업을 재개했어. 그리고 다음날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자집의 전단지를 보고 밤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피자집도 늦게까지 힘들겠다고 생각하며 전단지를 보고 있자니 배달은 밤 10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어. 응? 어제 그 사람은 밤 12시에 왔는데 가게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나. 어쩐지 신경 쓰여서 인터넷으로 배달 가능한 피자집의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도네어도 완전 시골인 이곳 근처는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까지만 주문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제 온 피자집 사람은 누구지? 유령이든 강도든 식욕에 지지 않고 원고를 우선해서 현관문을 열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대학에 다닐 무렵 이야기다. 당시 나는 집에서 대학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며 다니고 있었다. 당연히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 녀석 방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묵곤 했다. 방 주인인 친구 녀석도 사람이 워낙 좋아서 방은 더러웠지만 늘 즐거웠다. 다만 아래층 사는 사람이 영 별로였다. 한밤중이 되면 꼭 혼잣말을 해대는 것이었다. 아래층에서 중얼거리는 게 밑층까지 들릴 정도니 꽤 큰 목소리일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도체 알아먹을 수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불평을 하는 건지 화가 난 듯 영 좋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우리도 가끔씩 방에 모여 술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들 때도 있으니 딱히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그 녀석의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한 친구가 여자친구랑 함께 나타났다. 당연히 우리는 신이 나서 술을 더 꺼냈지만 여자 쪽이 영 분위기가 안 좋다. 남자친구 뒤에 숨는 것처럼 앉아서 빨리 돌아가자.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차를 타고 온 것이었기에 차마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어서 그대로 하루 묵고 가게 되었다. 그렇게 다들 골아떨어졌다. 새벽 4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문득 눈이 떠져서 주변을 봤더니 친구놈들은 다들 술에 뻗어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변함없이 중얼중얼 혼잣말이 들려온다. 나는 배가 좀 고파서 술도 깰 겸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려는데 친구의 차 안에 친구 여자친구가 타 있었다. 깨어있는 것 같아 나는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왜 이런 데 있어? 잠이 안 와? 저런 곳에 어떻게 있으라는 거야? 뭐 남자 혼자 사는 방이니까 좀 더러워도 어쩔 수 없지 뭘. 하지만 그녀는 그게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 혼잣말 소리가 거슬리는 걸까 싶었다. 아, 그 소리 때문에 그래? 진짜 거슬리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그녀는 몹시 놀란 모습이었다. 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방에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랐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친구네 방 아래층은 불이 꺼진 채였다.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반복하는 아저씨라니. 상상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후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나는 방 주인인 친구나 그 방에 놀러왔던 친구들에게 혼잣말에 관해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 혼잣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그 여자친구가 영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나는 왠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그 친구네 집에 가는 일도 적어졌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두려움도 옅어질 무렵 나는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니 무척 즐거워 나는 과음하고 말았다. 새벽 3시를 넘어가니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슬슬 다들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무렵 하던 아르바이트가 새벽 시간대였기에 쉬기는 돌았지만 영 잠이 오질 않았다. 그리고 다시 혼잣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일어날 기색은 없었다. 역시 귀신의 목소리인가 싶어 잔뜩 겁에 질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두운 방 안에 희뿌연 덩어리가 보였다. 숨을 죽인 채 자세히 보니 50대 무렵의 아저씨가 정자를 한 채 방 주인인 친구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친구 귓가에 입을 대고 경을 외듯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시선을 돌릴 수조차 없었다. 그저 빨리 아침이 와 달라고 마음속에서 비는 것뿐이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으리라. 그 아저씨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큰일 났다는 생각에 황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지만 귓가로 아저씨의 목소리는 들려온다. 점차 소리가 커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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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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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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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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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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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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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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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다 전하기 힘들지만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냥 들어도 무서운 말인데 억양도 없이 그저 계속 그 말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까무러칠 정도로 무서웠다. 길을 쓰고 참고 있는데도 신경이 쓰여 실눈을 떠보니 아저씨는 바로 내 옆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편의점까지 도망친 후 거기서 밤을 샜다. 그리고 첫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의리 없이 혼자 도망쳤냐는 불평을 들었지만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가 있던 걸 잊었다고 대충 얼버무렸다. 그날 어둠 속에서 봤던 아저씨의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마치 흑백 사진 같지만 무척 선명해서 모공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였다. 중얼중얼 말하고 있는데도 입은 꼭 닫힌 채인데 눈이 없어서 그 자리에는 텅 빈 것처럼 검은 구멍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방 주인 녀석한테는 혹시 이전에 그 아파트에서 무슨 사건이 있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몇 년 전에 행방불명된 학생이 있다느니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자퇴한 녀석이 있었다느니 하는 딱히 상관없어 보이는 일뿐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정말 두려워서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친구는 그 후 졸업할 때까지 그 방에서 살았고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이 동네에 살지만 친구네 방이 있던 아파트 쪽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고 있다. 나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동아리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나온 미팅은 예상대로 머릿수나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같이 나온 친구 2명은 미팅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커플끼리 참석했다. 게다가 상대편 남자들도 그냥 머릿수나 채우려고 나온 건지 전혀 K의 취향이 아니었다. 2차로 노래방이라도 가자. 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K는 술집을 나와 역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2차는 안 가니? 같이 미팅에 참가했던 S였다. 미팅에서 처음 만났지만 같은 학교 선배라기에 말을 몇 마디 섞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당히 미인이라 남자들의 주목을 한껏 끌었었다. 그 S가 둘이서 한잔하자는 제안을 하니 K로서도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역 앞의 술집으로 향했다. KC T연 출신이라고 그랬지? 망해버린 미팅을 안주 삼아 떠들고 있던 와중 S가 물었다. 아까 자기소개할 때 들었어. 여름방학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마침 모레부터 여름방학이다.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집까지 가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라고 K가 대답했다. 그러자 S는 마침 T연에서 하이킹 코스 청소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참가하는 게 어때? 라고 물었다.
S가 가입한 캠핑 동아리가 티언에서 바베큐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하이킹 코스 사이에 있는 캠핑장과 계약을 맺고 청소를 해주는 대신 캠핑장을 무료로 쓴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바베큐 재료까지 떼준다고 했다. 어때? 자원봉사 개념이라 따로 돈은 안 나오지만 내 차로 가면 교통비는 붙잖아. 뭐 캠핑이 끝나면 우리 동아리도 따로 일정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건 K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하지만 말이야. 사실 티언의 친가에는 2년 가까이 가지 않은 터였다. 왕복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에 올해도 딱히 돌아갈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가는 게 공짜인데다 캠핑도 꽤 재밌을 것 같다. 솔직히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컸다. 그럼 저도 가볼까요? K가 대답하자 S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분명 재미있을 거야. 그럼 모레 아침 7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K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S와 헤어졌다. 다음날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만큼 청소와 세탁을 한 뒤 캠핑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집에서 온 부모님 전화였다. 오랜만에 집에 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일단 내일은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서 하는 선배랑 캠핑했다가 모레 집으로 갈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머, 거기 캠핑장 같은 게 있니? 하이킹 코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던데요. 그 근처 어디에 있대요? 얘는 무슨 소리라는 거니? 하도 집에 안 오니까 동네도 다 까먹었구나. 너 거긴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서 나무라곤 한 그루도 없잖아. 그 말을 듣자 K의 머릿속에도 어린 시절 기차 창문 너머로 보았던 회색 민둥선들이 퍼뜩 떠올랐다. 도저히 S에게 전화해 따질 용기가 안 나서 K는 동아리 친구에게 전화해 S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아, 그 미팅 때 나왔던 예쁜 언니? 놀랍게도 K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S와는 초면이었다. 주선자에게 알아보니 원래 나오기로 했던 여자아이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다면서 S가 대신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더니 S는 친구의 친구라 자기는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대답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K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S가 전화라도 하면 어떠나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와 함께 S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나마도 이틀 후에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다. 지도를 찾아봤지만 S가 말한 하이킹 코스나 캠핑장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 문의하니 S라는 학생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S가 누구였는지 K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날 사정이 있다며 미팅에 못 나왔던 여자아이는 아직도 행방불명이다. 내 이름을 검색해봤다. 나와 동성동명인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다. 연구자, 회사 경영자 등 나랑 같은 이름으로 나랑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한 사람들. 그 중에 땡땡땡의 페이지라는 홈페이지가 있었다. 프로필과 게시판만 덜렁 있는 초보가 만든 것 같은 개인 홈페이지였다. 프로필을 보니까 나랑 나이도 같고 취미도 거의 비슷했다. 게시판을 보면 단골 방문자가 대여섯 명 정도 있는 게 이런 종류의 홈페이지 치고는 그럭저럭 인기는 있는 듯 했다. 어쩐지 마음에 들어서 그날 이후 그 홈페이지에 종종 들리곤 했다. 며칠 후 일기 카테고리가 생겼다. 개인 홈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의 일기가 올라왔다. 오늘은 더웠다거나 일본 축구팀이 이겼다거나 하는 그러던 어느 날 그 일기의 내용과 내 생활이 조금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 눈치챈 것은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다. 그날 그 사이트 주인도 같은 구장에 간 것 같다. 그때는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구장에는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니까. 다음날 올라온 일기는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그날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조금 우울했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일기는 마치 내 생활을 보고 적는 것 같았다. 대부분은 카레를 먹었다라든가 CD를 샀다든 가벼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게 몇 개월 넘게 계속되니까 기분이 이상했다. 어느 날 게시판을 보니 단골들이 주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결국 나는 조금 오싹해서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문자를 전혀 입력할 수 없었다. 이상했다. 그러다가 눈치챘다. 그것은 게시판이 아니라 단순한 페이지였다. 즉, 한 사람이 게시판인 것처럼 작성한 이미지 파일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주인한테 메일을 보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름이 같습니다. 요즘 자주 이 홈페이지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메일이었다. 다음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페이지가 다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단메일을 한 통 받았다. 들켰다. 대학교 4학년 11월이 돼서야 A의 취직이 겨우 확정되었다. 자기 말로는 작은 회사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취직은 확정되었으니 축하할 일이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진로가 모두 정해진 것을 기념해 1월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처음 제안을 한 것은 A였다. 렌터카를 빌려서 도쿄에서 출발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아오모리까지 가보자는 것이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나와 C가 교대로 운전을 하는 대신에 A와 B, D가 자동차 렌트비와 기름값을 대기로 했다. 나까지 모두 5명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우리 5명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다. 나와 C는 같은 과에다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A와 B, D는 다른 과였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2주 전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슬슬 숙소 예약이나 여행 세부 계획이 다 짜여져 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B와 모든 연락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집에 찾아가 봐도 B는 없었다. B와 사이가 좋았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B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여행 출발 5일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여전히 B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채였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A와 D의 낌새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다. 일단 협의를 한 끝에 우리는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B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다. 나 개인적으로도 B가 없으면 여행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B가 걱정되기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여행을 취소하자는 의견에는 찬성이었다. 하지만 A와 D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여행을 취소해야 해. 안 된다고 하고 강하게 말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친했던 C와 따로 이야기를 했다. 물론 B의 실종에 관해서, 그리고 협의 도중 보였던 A와 D의 이상한 모습에 관해서였다. 그리고 나와 C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B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에 A와 D가 관계된 것은 아닐까? 그 길로 나와 C는 B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역시 B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B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집 주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급히 전화해 사정을 전하려 했지만 수학이 넘어 들려온 집 주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B씨라고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그 방은 지금 빈 방이에요. 전에 거기 살던 사람도 한 달 전에 이사 갔습니다.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름까지 확인해봤지만 B 이름이 아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나와 C는 A와 D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출발 3일 전이 다가왔다. 결국 B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나는 예약했던 숙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3일 전에 취소하는 것 자체가 그쪽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일 테니 일찍이라도 전화하는 게 예의다 싶어 아침 일찍 전화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묵을 예정이었던 3곳의 숙소는 모두 예약이 취소된 상태였다. 당황한 내가 사정을 묻자 일주일 전에 B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결코 B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감적으로 A나 D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전화를 받은 여관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했던 것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C에게 전화를 해 급히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C는 말했다.
이건 절대 A나 D에게는 말하지 말자.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취소 전화를 하겠다고 슬쩍 미끼를 던져보자고. 그리하여 우리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에 취소 전화를 걸겠다는 제의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는 취소 전화라면 내가 걸게 라고 대답했다. 나는 겁에 질리면서도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숙소가 3곳이니까 한 곳씩 나눠서 연락하는 건 어때? 하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통화를 통해 나와 씨는 B의 실종에 A와 D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바로 A와 D에게 우리가 알아낸 것을 들이대며 따지자고 했지만 C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혼자서 A와 D에 대해 조사해볼 생각인 것 같았다. 나는 그닥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B는 정말 걱정이 돼서 학교의 사정을 말하고 B네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로 했다. 겨울방학 중인 대학교에는 사람도 없고 안내데스크 창구에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자 조사를 해주었지만 B는 물론이거니와 A와 D도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B는 집주인의 말도 있고 해서 혹시나 가명인가 하는 생각에 집주인이 말했던 사람 이름도 대보았지만 역시 학교에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본명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날 하루 전 A에게 연락이 왔다. B가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2주 만에 5명이 모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A네 집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왠지 거기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타난 B는 우리가 알던 B가 아니었다. 심지어 얼굴이 B와 닮은 것도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솔직히 나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 가라앉지를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얼굴에서는 이유 모를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와 씨는 이 사람은 B가 아니잖아 라고 말했지만 A와 D는 계속 B가 맞다고 우겼다. 그 사이 B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나와 씨를 번갈아 가며 계속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사라졌던 이유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까지 숙소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는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에 그대로 연락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B는 말했다. 내일 여행은 가는 거지? 그 순간 B의 얼굴이 한층 더 무섭게 보였다. 마치 설명이라도 하는 양 A가 말했다. 실은 숙소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행은 내일 바로 출발할 수 있어. 아무래도 이미 숙소 예약이 취소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아직 모르는 듯 했다. 아니면 설령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이미 상관없다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3일 전에 여행은 취소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나랑 이 녀석은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다고. 라고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여행을 가자고 졸라대서 거절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나는 거기서 1초도 더 버티기 힘들었지만 이미 대학교는 물론이고 주소까지 놈들이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원만하게 이야기를 마쳐야만 했다. 다행히 씨 덕분에 나도 겨우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날은 겨우겨우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질 수 있었다. 그들과 헤어진 후 나아 씨는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러자 그 세 사람은 10분 정도 걷다가 어느 주차장에 들어갔다. 잠시 기다리자 A가 운전을 하는 차가 주차장에서 나왔다. 우리에게는 면허가 없다고 했던 A는 사실 운전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곧바로 이사를 했다. 이삿날까지 집에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한 번만 갔을 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삿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서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에 갈 일이 거의 없었기에 그 후 씨 이외에 만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A, D 그리고 B와는 연락이 끊긴 채 봄이 되었다. 이게 1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1년이나 지난 후 일부러 옛 이야기를 꺼내놓는 데는 사연이 있다. 그 1년 사이 나와 씨는 꾸준히 연락을 하며 종종 술도 한 잔 걸치곤 했다. 그런데 그 씨에게 어제 연락이 와서 밤에 만났는데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다.
씨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집주인에게 들었던 B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그 사람은 1년 전에 사망했었다는 것이다. 아마 죽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B가 아니었을까? 그날 밤 우리를 찾아왔던 B라고 자칭하던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수십 년 전 여름, 초등학교 6학년 무렵 여름이었다.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 2박 3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수련회 가기 전날에 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잔뜩 하려고 같은 학교 선배이기도 한 형에게 그 수련원에 대한 소문을 꼬치꼬치 물어봤었다. 참고 액자 뒤에 부적이 붙어있다더라. 라던가 그 수련원 옆 숲에서 누가 목을 매 죽었대. 라는 둥 생각 외로 소문이 많아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두근거렸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다음날 수련원에 도착했다. 바로 별관에서 이불을 꺼내오고 각자 구역을 지정해 청소를 시작했다. 기껏 수련회까지 왔는데 놀지도 못한다는 것에 실망에 투덜거리고 있는데 좀 노는 녀석이던 S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야, 같이 탐험이나 하러 가자. 무척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S의 꼬임에 빠져 청소를 탱탱이 치기로 한 나는 S와 함께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들어갔다. 뒤실은 생각도 않고 호기심에만 가득 차서 우리는 계속 걸어갔다. 이윽고 작은 못이 나타났다. 그래, 여기서 개를 잡아서 다들 놀래켜주자. S는 바지자락을 걷어 올리고 고만고만한 크기의 돌들을 뒤집어가며 개를 찾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 못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꽤 많은 개를 찾아냈지만 개를 넣어갈 도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머니에 딱 한 마리만 개를 넣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S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다. 더 희귀한 걸 찾을지도 몰라. 라며 물이 흘러드는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문득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있다가 혼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졌다. 그래서 혼자 남기로 하고 아까 연못 바로 옆에 있던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S에게 외쳤다. S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윽고 S의 모습이 사라지고도 수십 분이 더 흘렀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나도 상류로 올라 S를 찾았지만 보이질 않는다. 불안해져서 소리를 질러 S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이 없다. 혹시 내가 올라온 사이 S가 아래로 내려온 건 아닐까 싶어 다시 연못으로 내려가려는데 부스럭부스럭하고 속 안쪽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다.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길래 순간 겁에 질렸지만 S였다.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S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가버렸다. 어째서인지 나도 몹시 불안해져 그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S는 전교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달리기가 빨랐기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뒤쳐져 버렸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 미아가 됐다가는 집에도 못 돌아간다는 두려움에 나는 필사적으로 수련원이 있을 법한 방향으로 달렸다. 그리고 다행히 겨우겨우 수련원에 돌아올 수 있었다. 당연히 담임 선생님에게는 진탕 혼이 났다. 담임 선생님에게 야단을 듣고 나자 마침 딱 자유시간이 시작된 터였다. 나는 S도 잔뜩 혼났을 것이라 예상하며 S네 반으로 가서 S를 찾았지만 S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수련원 전체를 다 돌아다녔지만 S가 없다. S랑 같은 반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겠는데? 어디 갔나? 라는 대답뿐이었다. 혹시 숲에서 헤매다 아직 못 돌아온 건가? 나는 당황해서 바로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털어놓고 S를 찾아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의아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S는 안 왔는데.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무래도 S는 오늘 오지 않았다는 것 같다. 즉, 이 수련원에 S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S는 나와 같이 있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설마 내가 꿈이라도 꿨던 것일까?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계속 S를 찾아 헤맸다.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여기저기서 S를 찾았지만 결국 S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에 나는 해가 질 후라도 S를 꼭 찾아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마침 그날 밤에는 담력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대충 담력 시험을 가는 척하면서 S를 찾으러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같은 반인 이를 꼬시기로 했다. 나는 재밌는 거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낮에 갔던 못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S가 올라갔던 상류 쪽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이와 함께 부두를 넘어 상류로 올라간다. 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는 꽤 불안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온 이상 혼자 돌아갈 수도 없다. 연못을 조금 지나 S가 뛰쳐나왔던 숲 쪽으로 향한다. 회중 전등을 조심스레 비추자 큰 나무 곁에 돌이 줄지어 쌓여 있다. 자세히 보니 이끼투성이의 지장보살이다. 게다가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머리가 없었다. 그것을 보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 으아악 하고 비명을 지른 뒤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도 내 비명에 놀라 둘이서 반쯤 부르다시피 하면서 나처럼 필사적으로 뛰어 수련원으로 향했다. 도대체 뭔데 그래? 겨우 숨을 돌리며 이가 물었다. 나는 그 참에 낮부터 있었던 일을 전부 이에게 말했다. 헛개비라도 본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S가 왔었나? 잘못 본 게 아니야. 나는 강하게 부정했다. 어딘지 모르게 나는 S가 직접 왔던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S는 몰래 여기로 온 것이리라. 동네에서 이 수련원까지는 버스가 다닌다. 설령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버스비만 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래, S는 모두를 놀래켜주려고 혼자 온 걸 거야. 그래서 같이 못에 가자고.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온몸을 떨었다. 잠시 후 우리는 담력 시험을 마치고 온 친구들과 합류했다. 이후에는 별관위로 이동해 레크레이션을 받는 일정이었기에 다들 거기로 갔다. 나는 도저히 참가할 생각이 들지 않아 그대로 숙소로 혼자 이동했다. 가면서 문득 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괴로웠다. 솔직히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S를 찾느라 지친 몸을 일단 좀 쉬고 싶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 문을 연다. 다른 반인가? 숙소에 머문 시간이 워낙 짧았던 터라 다른 반내 방으로 온 것 같았다. 여기야. 거기엔 S가 있었던 것이다. 넋이 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놀라움과 공포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몹시 슬펐다. S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내 옆으로 지나쳐갔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신발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지저분하게 벗어던진 바지 주머니에서 반쯤 얼굴을 꺼낸 걔가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당황해하고 있었다. 사흘 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나는 부모님에게 S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늦잠을 잤던 S는 학교에 오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한다. 당연히 선생님은 내가 물어봤을 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몇 년 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의 이야기다. 그 녀석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만약 카운터라도 보게 되면 잔돈이나 손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필사적으로 계속 손을 씻어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카운터에는 손님들이 밀려들고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카운터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못 주울 정도였다. 하지만 평상시의 성격은 귀여운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 미워할 수는 없는 친구였다. 게다가 손님 맞이에는 대단히 능숙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꺼리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녀석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여자친구는 대단히 예뻤는데 그 녀석은 아파트 빌려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다들 여자친구 엄청 예쁘잖아. 잘됐다. 라면서 기뻐해줬고 점장도 서비스로 파르페를 가져다주며 축하해줬다. 그리고 한동안은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쪄버렸어. 라며 행복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본거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난 후부터 갑자기 그 녀석은 기운이 없어지더니 아르바이트마저 빠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 이야기 역시 하나도 하지 않았다. 요즘 기운이 없네. 여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자 그 녀석은 사실은 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아이한테 고백을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귀엽고 예쁜 아이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자신의 결벽증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특히 그 녀석이 거슬리던 것은 여자친구가 생리를 할 때였다고 한다. 냄새가 너무 싫어서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난리를 쳤다고 한다. 거기에 욕조가 더러워진다며 생리 도중 목욕을 했다고 화를 냈고 냄새랑 피가 이불과 침대에 밴다며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복도에 수건 한 장 깔고 자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 때문에 여자친구와 큰 싸움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대단히 심한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의 몸에 대해서라던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단점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적하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랑은 이제 못 살겠어 라고 말한 다음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이제 어느덧 가출한 지도 2주가 지났다고 했다. 지금 시간이라면 여자친구는 일하러 나가서 없을 테니까 지금 짐을 가지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내가 같이 아파트에 가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도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사면 어쩌지?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문 앞까지는 의리상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여자친구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조심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과 바닥 전부 어마어마한 수의 휴지가 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압정이나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집안의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여기저기에 엄청난 수의 벌레 붙어있는 다 쓴 휴지에는 젤리 같은 것이 붙어있어. 그 휴지마다 벌레가 빽빽히 붙어 있었다. 그것을 다 본 그 녀석은 정신이 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다.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다. 게다가 당황한 그 녀석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비누 속에 면도날이 한가득 박혀 있었다. 충격과 공포에 젖어 완전히 아비규환이었기에 나조차도 그 해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녀석은 결국 그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나도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기에 점장에게 들은 것뿐이지만 그 녀석의 어머니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여자친구는 생리 도중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그 녀석이 화를 냈기에 버릴 수도 없어 휴지를 어딘가에 모아뒀던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비참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이성을 잃고 벽과 마루에 마구 붙여버린 게 아닐까?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흐르고 딱 한 번 그 여자가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그 사람한테 이걸 좀 전해주세요. 라며 갈색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한다. 그 봉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열지 않은 채 가게에 버려져 있다. 다만 안에 있는 게 흐느흐느해서 나는 뭐가 들어있을지 대충 상상이 간다. 옛날 직접 겪은 이야기다.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다 10년 스폿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남자 둘 여자 둘의 뻔한 조합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지역 터널로 가게 되었다. 터널에 관한 소문은 많았다. 안에서 클락션을 울리면 귀신이 나온다더라. 손자국이 철썩철썩 창문이 나타난다더라. 그런 도시전설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우리는 별 기대도 안 하고 시끌벅적 떠들며 A의 차에 타고 터널로 향했다. 가장 신이 난 건 어릴 적부터 친했던 A였다. 혹시 차체에 손자국이 나지는 않을까 기대된다며 오는 도중에 세차까지 하고 올 정도로 코트 매니아였다. B씨는 그냥 술친구로 딱히 영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덩달아 따라온 듯했다. 나는 친구라고는 해도 일단 여자애들과 술 먹고 드라이브를 나선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시골 산길을 달려 30분 만에 터널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라 A는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댔다. 클락션을 빵빵 울리고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선다.
터널 안은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어슴푸레하다. 다들 말이 없어진 것을 신경 쓴 것인지 A가 좋아, 여기서 클락션 좀 울려볼까? 라고 신나서 말한다. 여자아이들은 무서워. 라면서도 재미있어 보인다. 두근거리며 A를 부추긴다. A는 간다. 라고 외치고 클락션을 울렸다. 그러자 포잉하고 말도 안 되게 한심한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다. 다들 빵 터져서 뭐야 이 소리? 진짜 웃긴다. 라며 다들 무서운 건 잊고 웃고 있었다. 맛이 들린 우리는 클락션을 연타에 337 박수를 치는 등 배꼽 빠지도록 웃었다. 푸푸 히 푸잉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괴상한 소리가 난다. 하지만 이변은 이런 웃음판 와중에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모두가 웃음을 멈추고 차 안에 정적만이 남았다. 어라? 하고 뒷좌석의 여자아이들을 보자 입을 뻐끔거리며 웃고 있다. 뭐라고 할까 얼굴에 힘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다. 내 귀가 이상한 것이라고 알아차리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똑같은 현상에 빠진 것인지 입만 벙긋거리며 손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할 따름이었다. A는 몸을 덜덜 떨면서도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뒤도 돌아볼 수 없었다. 무언가 보고 말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다. 터널을 통과해도 귀는 들리지 않아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마찬가지였다. 10분 정도 달려 산길을 빠져나온 후에야 다들 괜찮아? 라는 비의 목소리가 들려 그제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비어 씨는 뒷좌석에서 무서웠다고 펑펑 울었다. 한심한 일이지만 나도 겨우 안심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A는 터널에서 나올 무렵부터 울고 있었기에 전원 울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 겨우 주변에 편의점을 발견해 커피라도 하나씩 사고 좀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들 아까 일어났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 B씨가 흥분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나 너희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정말 무서웠다고. 라며 또 울기 시작했다. 기묘하게도 A만은 아무런 이상을 겪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웃고 있던 우리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하고 외치거나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들려. 도와줘.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혹시 우리가 미친 것은 아닌가 싶어 너무나 무서워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A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잊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두렵다. 내가 살던 마을에는 타케기미님이라는 신이 모셔지고 있었다. 과거 이 마을을 야인들에게서 지키다 목숨을 잃은 청년이 신격화되어 지금도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타케기미님을 모시고 있는 신사가 마을 산속에 있다. 그곳은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릴 때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나는 초등학생 때 다른 동네에 살던 같은 반 친구와 함께 함부로 그곳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엄청난 것을 보고야 말았다. 신사에는 나무로 만든 작고 오래된 제단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마을에서도 극히 일부 사람 외에는 아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모를 정도였으니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더니 이 녀석이 보고 싶어. 라는 것이었다. 나는 마을 어른들에게 혼날까 두려워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솔직히 나도 한 번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었기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재단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낮고 녹이 슬어 있었기에 금세 딸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과 더불어 갈색으로 변한 천에 쌓인 것이 있었다. 나와 친구는 그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토하고 말았다. 그 후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갈색의 덩어리진 천을 벗겼다. 그 안에는 흑갈색의 작은 미라가 있었다. 다음날 신사를 관리하던 마을 촌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임신을 했던 것 같다. 낙태시킬 생각이었던 듯하지만
임신 사실을 발견하는 게 늦어져 결국 아기가 태어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불명 얘를 마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아이를 죽여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숨기기 위해 원래 타케기미님의 불상이 들어있던 재단에서 불상을 버리고 그 안에 시체를 넣었던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 이 사건 자체를 타케기미님의 저주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도 몇 있었다. 촌장이 체포된 후에야 밝혀진 일이었지만 아이를 낳았던 딸은 아버지에게 아기를 빼앗긴 쇼크로 인해 정신에 이상이 왔었다고 한다. 촌장은 그건 역시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 여겨 딸을 집안에 감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 그녀는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순조로이 회복했다. 촌장의 아내는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촌장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 나와 친구는 이 사건 이후 아직도 그대 봤던 미라의 꿈을 꾸곤 한다.